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마지막 꼭지인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류 모델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정의와 수리적인 포뮬레이션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회귀식의 회귀 개수 추정하고자 했었던 방식을 설명드린 게 두 번째, 그리고 만들어진 회귀식의 회귀 개수에 대한 해석 부분이 세 번째였고요. 오늘 여기까지는 전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한정된 얘기였지만 오늘 지금 현재 이번 파트에서 설명할 내용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떠나서 대부분의 모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예측 모형이 있을 때 그 예측 모형의 분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평가를 해야 되느냐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이만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으로부터 특정한 만큼의 학습 데이터를 가져와 보면,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보면 파란색 하늘색 동그라미하고 주황색 네모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적은 뭐냐면 파란색 동그라미, 하늘색 동그라미와 주황색 네모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구분 경계면을 찾는 것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파란색처럼 보이는 경계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빨간색처럼 보이는 경계면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학습용 데이터만 봤을 때는 빨간색 구분선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 구분선은 완벽하게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0% 구분을 하고 있지만 파란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몇 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 뭐 여기 이만큼들이 존재하겠지요. 그런데 다중선형 회귀 분석 설명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 현실 데이터가 갖는, 리얼 데이터가 갖는 특징은 지도학습 관점에서는 y는 fx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엡실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동성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상에서는 지금 당장은 빨간색 구분선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까지를 완벽하게 외워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으로부터 생성된 또 다른 셋의 형태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랑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똑같은 장비로부터 공정 설비 같은 경우에 얘는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설비로부터 아무런 그 변화를 주지 않고 얘는 7월부터 9월까지 이런 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했던 두 가지의 파란색 직선과 빨간색 곡선을 이 데이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곡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오분류된 케이스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오분류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넘어가 있는 거, 이거 한 건, 그 다음에 여기 한 건, 이렇게 두 가지만 두 건만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을 때 파란색 구분선은 빨간색 구분선보다 학습 데이터를 더 잘 구분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데이터, 변동성이 달라져 버린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또는 확인을 해봤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의 구불구불한 구분선보다도 훨씬 더 변별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류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성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는 데이터가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그 높은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문제집 보고 수학 공부했을 때 답이 있는 문제집을 잘 풀었다라고 해서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해 주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학 실력이 얼마나, 그 학생의 수학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새로이 답이 없는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전부 메모라이즈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모델링과 머신러닝 관점에서 왜 평가가 필요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류 모형을 만들던 예측 모형을 만들던 이걸 하기 위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프레딕션 관점에서도, 예측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리그레션이라고, 여기서는 이 프레딕션은 리그레션으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리그레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되게 많아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이베이지안,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케이니얼스 네이버,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프레딕션은 첫 시간에 배웠던 다중선형 회귀 분석, 인공신경망, 리그레션 트리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양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형 회귀 분석이나 오늘까지 이번 시간까지 배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리우는 알고리즘에서 변화가 가능한,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또는 탐색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숫자 값 또는 변수 값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항상 수렴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의 해가 나오게 되겠지만,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히든 노드의 개수를 몇 개로 정의해야 되느냐,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은 무엇으로 정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조합,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한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보면요. 베스트 모델을 찾아야 되는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알고리즘별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게 1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validation, 검증용 데이터셋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다시 말하면 K-niel's 네이버의 최적 모델이 무엇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최적 모델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KNN일 때는 K가 3일 때가 가장 좋은 모델이었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히든 노드가 10인 게 가장 좋은 모델이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니멈,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미니멈 스플릿이 10으로 설정된 게 제일 좋았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테스트 데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과업에 대해서 KNN, 베스트 KNN과 베스트 뉴럴 네트워크와 베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중에서 얘네들을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 단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요. 각각의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 중에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 제일 좋은가가 밸리데이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베스트 알고리즘들 중에서도 또 1등이 누군가를 찾는 게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반대표 뽑는 게 밸리데이션이고 전교대표 뽑는 게 테스트 데이터 셋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왜 evaluation,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classification performance를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굉장히 심플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보이는 이 각각의 연예인들의 그 정보를 가지고 성별을 한번 예측한다고 해볼게요. 설명 변수는 body fat percentage, 체지방률이라고 부르는 BFS입니다. BFP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숫자들이에요. 실제 값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매우 단순한 분류기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플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체지방률이 20%를 초과하면 여성이고요.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하면 남성이라고 분류하는 심플 분류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측된 이 각각의 예측된 범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분은 10%니까 20보다 기준값보다 작으니까 남성, 메일이고요. 두 번째 분은 기준값보다 높으니까 피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한 결과물은 얼마만큼 유용합니까? 또는 정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의 8, 9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0% 정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자, 맞는 케이스를 한번 정답인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정답이고요. 두 번째도 정답, 세 번째도 정답, 네 번째는 틀렸습니다. 원래 여성인데 지금 남성으로 예측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도 틀렸습니다. 남성인데 여성으로 예측했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정답이고요. 아홉 번째가 또 틀리고요. 열 번째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10건 중에 7건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70%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단순 정확도라는 지표인데 이걸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범주 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우 행렬, 혼동 행렬이라고 불리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직역하면 혼동 행렬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의역하면은 정우 행렬, 정우표라는 행렬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래에서 보시는 이 그림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관례상으로 행은 뭐냐면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이냐 남성이냐 있고요. 열은 뭐냐면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값입니다. 모형에 의해서 여성으로 예측됐느냐 남성으로 예측됐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케이스 실제로는 여성인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예측은 여성으로 된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분 1명, 2명, 3명, 4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성이고 예측도 여성으로 제대로 정분류가 된 케이스이죠. 두 번째 케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로는 여성인데 남성으로 잘못 예측된 케이스가 바로 한 건, 이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남성인데 여성으로 잘못 예측된 케이스가 2건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분하고 이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성인데 남성으로 제대로 분류가 된 케이스가 1건, 2건, 3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분류 모형이 정확하다라고 하려면 이 대각행렬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값이 높아야 될 것이고요. 당연하겠죠. 자기 범주를 제대로 맞춰야 되니까 대각행렬이 아닌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숫자 값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관례적으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파지티브 범주 또는 네거티브 범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1, 0으로 표현을 하는데 1범주가 파지티브 범주, 0범주가 네거티브 범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탐지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분류해야 되는 데 있어서 더 관심을 두는 범주를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파지티브 범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에서의 불량 예측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파지티브가 되겠고요. 또는 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질병 진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질병이 없어서 건강한 게 좋은 거지만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범주가 파지티브 또는 1번 범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관례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사실 앞서 예시에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성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성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양쪽 중에 어디에나 파지티브 범주를 할당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이 첨자의 색깔을 잘 봐주시면 실제로는 1범주인데 예측도 1범주가 되면 n subscript 1, 1이고요. 실제 1범주인데 예측이 0범주면 n 1, 0. 실제는 0인데 예측이 1이면 0, 1. 실제 0인데 예측이 0이면 0, 0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4, 1, 3, 2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앞서서 표현했던 단순 정확도는 결국은 뭐냐면 각각의 요 셀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분모로 하고 대각행렬에 해당하는 값을 분자로 하는 비율, 그래서 10분의 7에서 0.7이 나오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 정확도고요. 이래서 이 단순 정확도를 빼면 오분류율인 0.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Balanced Correction Rate라고 하는 BC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BCR이라는 지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간혹 가다가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 여기에 있는 4개에 해당하는 값만 다 그대로 따와 보겠습니다. 이러한 컴퓨전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는데 0, 10, 0, 9,990. 자,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제조 불량 예측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불량인데 불량이 아닌 것으로 예측한 경우가 10건이고요. 불량인 것으로 예측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9,990개 양품들은 전부 9,990개 양품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순 정확도 ACC를 구하게 되면 0.999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000분의 9,990이기 때문에. 그러면 99.9% 정확하다라고 하면 뭔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죠. 이게 굉장히 정확해 보이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는 불량을 단 한 건도 판단하지 못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용한 가치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R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범주들에 대한 정확도를 따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실제 여성 중에서 여성일 확률에 대한 게 5분의 4, 0.8이 되겠고요. 정확도가 실제 남성 중에서 남성으로 제대로 판별될 확률이 5분의 3에서 0.6입니다. 그걸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곱해서 루트 씌운, 다시 말하면 기하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시로 보면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를 지우고 볼게요. F1 매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느냐,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는 파지티브를 제대로 측정하는 게, 판별하는 게 중요하면서 1종 오류, 2종 오류에 해당하는 여기 각각의 요 오분류율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분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지표를 쓰는데요. 첫 번째, recall이라는 지표는 뭐냐면 여기서는 recall은
n11 더하기 n1 제로분의 n11입니다. 자, 여기서 보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파지티브 범주인데 예측이 파지티브로 제대로 되었느냐. 그러니까 불량 예측으로 보자면 진짜 불량, 원래 불량 제품들 중에서 모델에 의해서 불량으로 얼마나 예측이 되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n11 더하기 n01분의 n11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이쪽이 됩니다. 분자는 똑같지만.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콜과 프리시전의 분모가 하나가 다르죠. 그래서 프리시전의 의미는 뭐냐면 모델이 파지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파지티브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불량이 파지티브라고 했을 때 리콜은 뭐냐면요. 진짜 불량 제품을 예측 모형이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가 바로 리콜이 되겠고요. 프리시전은 모델이 불량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 실제 불량이 얼마냐.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폴스 알람이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높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F1 매저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이 수식은 사실은 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리콜과 프리시전의 기하평균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 단순 정확도, 균형 정확도, F1 지표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단순 정확도, 단지 accuracy만을 사용하는 것은 모델의 해석을,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잘못 오해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이 예시처럼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단순 정확도라든지 예측, BCR, 균형 정확도, F1 매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컷오프라고 하는 분류 기준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체지방률을 20%, 이 세타라는 값을 20%를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20%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값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게 달라지게 되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체지방률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이렇게 쭉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20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 사진처럼 예시처럼 24.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높으면 여성이고 낮으면 남성이다. 이쪽이 여성이고 이쪽이 남성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성을 여성으로 두 건을 지금 제대로 판별을 하고 있고요. 여성인데 남성으로 세 건이 잘못 판별이 되었고요. 남성인데 여성으로 한 건 잘못 판별이 되었고 남성인데 남성으로 4건이 대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순 정확도와 균형 정확도와 F1 매저 기준으로 보면 0.6, 0.57, 0.5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22를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여성을 여성으로 제대로 판별한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4건이 나오고요. 여성을 남성으로 잘못 판별한 케이스는 한 건 나오고요. 남성을 여성으로 잘못 판별한 케이스 역시 한 건 나오고요. 남성을 남성으로 제대로 판별한 케이스가 4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0.8, 0.8, 0.8이라는 단순 정확도, 균형 정확도 F1 지표값이 나오지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18까지로 낮추어서 이 값을 기준으로 여기가 여성이고 이쪽 아래는 남성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하나, 둘, 셋, 넷, 5명은 전부 정확하게 판정이 되고요. 여성을 남성으로 잘못 판단한 케이스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대신 남성을 여성으로 잘못 판단한 케이스가 2건이 생기게 되겠고요. 남성을 남성으로 제대로 판별한 케이스가 3건이 돼서 결국 정확도는 0.8, 균형 정확도 0.77, F1 매저 0.83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이제 이 체지방률이라는 것 대신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주, 성공 범주에 속할 확률을 내어주니까 그 확률 값이 만약에 이렇게 리스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확률 값의 기준값, 컷오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컨퓨전 매트릭스가 달라지고요. 컨퓨전 매트릭스가 달라지면 이런 성능 지표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단순 정확도와 균형 정확도와 F1 매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컷오프에 인디펜던트하지 않고 디펜던트하다. 종속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보면 각각의 범주에 해당할 likelihood 다시 말 또는 뭐 확률값 또는 degree of evidence 뭐 이런 것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범주에 속할 확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classification performance는 이 컷오프에 대해서 매우 이제 높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델을 알고리즘을 잘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컷오프의 독립적인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알고리즘과 B라는 알고리즘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모델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하는 사람이 가진 선입견에 의해서 A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잘 하고요. B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합니다. 러프하게 한 다음에 비교를 했더니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A가 B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A라는 알고리즘과 B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평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부 4학년이면 아마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날 텐데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옛날 얘기입니다.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얘기니까요. 월드컵을 할 때 한일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와 첫 경기가 어디랑 붙었냐면 폴란드랑 붙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해서 숙소 앞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굉장히 잠을 잘 자게 조용하게 하고요. 폴란드 선수들이 묵었던 숙소 앞에 가서 진과 꽹과리를 밤새도록 쳐댔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론 해당하는 경기에서 폴란드를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원정 경기였고 일방적인 응원도 있었고 전날 잠까지 못 잔 폴란드 팀의 경기력과 오랫동안 합숙을 통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던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동등하게 비교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특정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특정 알고리즘에 훨씬 더 유리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아 보이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컷오프에 독립적이지 않은 컷오프 인디펜던트한 퍼포먼스 지표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지표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에서 ROC 커브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ROC 커브를 설명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쓸 것이냐면 Area Under ROC Curve 해서 AUROC라는 값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데이터셋에 대한 예시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량 탐지를 하는 것이고요. 굿이냐 폴트냐에 해당하는 파트를 구분한 겁니다. 토탈 100개 프로덕트가 있고요. 단지 20개만 폴트입니다. 폴트 레이셔는 비율은 0.2고요. 레이블은 1일 때가 폴트 not 굿이고요. 0일 때가 정상 굿인 웨이퍼가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표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설명 변수가 주어지면 해당하는 그 객체가 성공 범주에 속할 확률을 산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PNG를 산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NG라는 거는 폴트가 될 확률, 불량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래스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100개 제품에 대해서 불량일 확률을 계산을 한 게 여기에 있는 요 컬럼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상 이 지면이 좁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25번 다음에 26번에 해당하는 파트 26번부터 50번까지는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번 글래스에 대해서는 불량일 확률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0.976으로 내어줬고요. 제일 마지막에 100번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불량일 확률이 0.002로 추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칸인 레이블 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 정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1번 글래스는 실제로 불량이었다는 뜻이고요. 2번 글래스도 불량이었고 3번 글래스는 사실은 정상 제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좋은 모델이면 이 likelihood를 정렬을 시켰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이론적으로 베스트인 모델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부터 이게 총 20개의 제품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에 해당하는 레이블 값이 이렇게 전부 1이 되면 이 경우가 가장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컷오프는 여기에서 자르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20번과 21번 지점에서 잘라서 이것보다 크면 fault고요. not good이고요. 이것보다 작으면 good입니다. 라고 하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가 ng 여기가 n이고 여기가 g라고 하면 불량을 불량으로 20건을 제대로 예측을 하고 오분류 없고 정상을 정상으로 80건을 예측을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위쪽에 불량 실제 레이블이 1인 것들은 최대한 확률값이 1에 가깝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레이블이 0인 값들은 최대한 아래쪽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좋은 모델의 성질,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컷오프를 만약에 0.9로 정의를 하게 되면 컨퓨전 매트릭스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요. 단순 정확도는 83%입니다. 똑같은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니다, 컷오프는 0.8이 적정하다 라고 정하면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정확도는 0.8이 됩니다. 이게 과연 정확도가 컷오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인 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본질적인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는 게 ROC 커브입니다. ROC 커브를 그리는 절차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의 모든 레코드를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 범주에 대한 확률 값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범주에 대한 확률 값이니까 앞에 예시로 보면 지우겠습니다. P 불량일 확률 또는 이제 not good ng1 확률. 실제로 not good이라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생산 현장의 특정 기업에 가면 good bad로 표현을 하지 않고 good과 not good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요 분량에 해당하는 이제 그 비율로서 그 예측 값 결과물로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요 말이 핵심입니다. By varying the cutoff,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조합에 대해서 true positive rate와 false positive rate를 각각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의 차트로 그립니다. 이거 같이 한번 예시로 볼게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총 100개의 제품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컷오프의 수는 몇 개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은 number of 컷오프는 몇 개가 가능할까? 정답은 101개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정상이라고 판별하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컷오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불량으로 예측할 것까지를 하면 사이사이 하나씩 끼워 넣는 것까지 해서 총 101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 컷오프, 빨간색 컷오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not 굿인 거를 not 굿으로 하나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전부 굿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굿을 not 굿으로는 오분류하지 않았고 전체를 굿으로 제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true positive rate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true positive rate는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20개 중에 제대로 판별된 거 한 건도 없음, 0입니다. false positive rate는 뭐냐면 실제 여기를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굿인 정상인 웨이퍼들 중에서 falsely positive로 예측된 거니까 not good으로 예측된 게 몇 건이냐 하나도 없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점은 0,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TPR과 FPR이 0,0입니다. 아까는 이쪽에서 컷오프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한 칸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빨간색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제품의 경우에는 불량이기 때문에 not good을 good으로 한 건 제대로 예측을 했고요. 19건은 오분류가 됐습니다. 굿 제품들 중에서, 정상 제품들 중에서는 한 건도 불량이라고 잘못 예측된 건 없지만 80건은 전부 정상으로 잘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true positive rate 관점에서 보면 다시 19 더하기 1, 여기 21은 1 더하기 19가 되는 겁니다. 19분의 1이기 때문에 0.05가 나오고요. false positive rate는 여전히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TPR 값이 나중에는 0.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FPR 값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의 케이스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내리면, 컷오프를 한 칸 더 이렇게 여기서 내리게 되면, 요 값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실제로 NG, 레이블 11인 것들이 2건이 지금 NG로 판단이 잘 되었고요. 18건은 잘못 판단이 되었고, 실제 레이블 0인 것들 중에서 NG로 잘못 판단된 거 없고, 80건이 제대로 판단되었습니다. True positive rate는 역시 이 NG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2 더하기 18분의 2가 돼서 20분의 2니까 0.10이 되겠고요. False positive rate는 여전히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TPR이 0.10, 0, FPR은 0 이렇게 계산이 되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내리면 이제 FPR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파트에서 지금 구분을 하게 되면 not good을 good으로 2건을 제대로 지금 예측을 했고요. 반면에 원래는 good인데 not good으로 잘못 예측된 케이스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요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not good을 밑에 있는 97건은 전부 good으로 판정이 되는 거니까 not good일 때 good으로 18건이 잘못 판정이 됐고 good일 때 good으로 79건이 잘 판정이 됐습니다. true positive rate는 역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2 더하기 18분의 2가 되니까 0.10이 되는 거죠. false positive rate는 1 더하기 79분의 1이 되니까 0.012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0.1이 되고 여기가 0.0125가 되겠죠. 자, 이거를 쭉 해보면 여기 0.013인 거는 이제 그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맞추기 위해서 반올림이 된 겁니다. 이 컷오프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쭉 다 가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계산을 하면 true positive rate와 false positive rate에 대한 101개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차트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은 false positive rate고요. Y축은 true positive rate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항상 0,0에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1,1에서 완료가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 ROC 컵의 특징은 뭐냐면요. false positive라는 게 결국은 잘못 예측된 비율이고요. true positive는 제대로 예측된 비율이니까 좋은 모형이면 어떤 그림의 형태를 갖게 되느냐. 초록색으로 보는 것처럼 false positive가 없이 아까 그 우리의 예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not good과
낫굿에 대해서 y 값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p 확률 값이 있을 때 진짜 최적 모델은 1등부터 20등까지 해당하는 y 값이 전부 1인 겁니다. 그리고 21등부터 100등까지 해당하는 값은 전부 0인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컷오프를 하나씩 자른다고 했을 때 20번째까지 갈 때까지 false positive rate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요 위쪽에 있는 이 값들이 전부 1이기 때문에 0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false positive를 0으로 유지한 채로 true positive를 1까지 쭉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 모델입니다. 반면에 랜덤 모델은 그냥 퐁당퐁당 찍는 거라서 여기서 보시니 빨간색 점처럼 y는 x축을 넘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인 모델은 이 랜덤 클래시파이어와 아이디얼 클래시파이어 사이에 어떤 루트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지만 컴퓨터한테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라는 걸 하나의 숫자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Area Under ROC 커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Area Under ROC 커브는 우리가 그린 이 ROC 커브의 밑면의 넓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면의 넓이가 1이 됩니다. 반면에 랜덤 클래시파이어는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0.5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AUROC는 0.5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1의 값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분류 모형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